이번 시간에는 연역과 기납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다음의 추론은 연역법인가 기납법인가? 이 추론에 의해 도출된 결론은 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인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 세금을 낮추면 소득이 올라간다. 그런데 소득이 올라갔다. 여기까지가 전제가 되죠. 이것이 전제고, 따라서 세금이 낮아졌다. 이것이 결론이 되는데, 자, 요거를 따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단위 명제로 구분을 해 봅시다. 첫 번째 명제가 세금을 낮춘다. 그 다음에 소득이 올라간다. 전제가 세금을 낮추면 소득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소득이 올라갔다. 이게 전제가 되죠. 그 다음에 결론이 세금이 낮아졌다.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P면 Q다. 요것이 true냐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명제죠. 세금을 낮추면 소득이 올라간다. 우리가 뭐 경제학 이론을 보게 되면은 뭐 true라고 할 수 있고, 뭐 일단 true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득이 올라갔다. 요거는 사실 명제니까 실제로 소득이 올라간 걸 확인하면 되니까 true. 그러면은 두 개의 전제에서 이 결론이 도출되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모르죠. 우리가 보통 추론이 되는 게 이게 true고 P가 true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Q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Q가 true 아니에요. Q가 true니까 P가 true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은 연역법에 의한 추론을 하고 있죠. 형식을 보게 되면 연역법의 추론을 하고 있는데 도출된 결론은 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이 연역의 틀을 따르고 있지만은 이 전제에서 P가 true가 아니라 Q가 true면은 P가 tru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을 졸업하면 인생이 보장된다. 그런데 나는 대학생이고 곧 졸업할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인생은 보장된다. 여기까지가 전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전제에서부터 도출된 결론이죠. 우리 명제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P는 대학을 졸업한다. 그 다음에 Q는 인생이 보장된다. 그러면은 전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인생이 보장된다. 그 다음에 나는 대학생이고 곧 졸업할 것이다. 그러면 졸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으로 따라서 인생은 보장된다. 이런 구조로서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 자, 그럼 이 결론이 참이냐 하는 거죠. 자, 이것 역시 이 추론도 연역법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 Q가 true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true고 이것도 true해야 돼요. 근데 P는 나는 대학생이고 곧 졸업할 것이다. 이건 뭐 사실에 관련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이면 true가 되겠죠. 그리고 P이면 Q다가 true면은 Q가 true가 돼요. 이 연역법 논리에 의해서 Q가 true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전제, 요것을 true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인생이 보장된다. 이건 무슨 이유로 true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근거로 이게 true가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인생이 보장된다. 이건 사실 명제죠. 그렇다면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인생이 보장된다는 것을 사실로서 증명이 되면은 이 명제는 true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true가 아니죠. true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true가 아니면은 지금 요 연역법의 추론 논리를 따라서 Q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하더라도 true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요 전제가 과연 참이냐? 이걸 참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Q가 참이 되는 거고, 이 P이면 Q다. 이것을 참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면은 Q라는 명제는 참이라고 추론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다음은 어느 대학의 광고문이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광고문이에요. 제가 이 연소득의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뭐 그냥 10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지. 연소득이 10억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죠. 이게 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그 대학을 홍보할 때 광고문으로 사용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명제는 연역법 혹은 기납법에 의한 추론인가? 그리고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대학을 2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들의 연소득은 10억이다. 전제는 우리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고, 이제 결론을 도출한 것이 그러면은 연소득은 10억이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들어와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광고문이 되는데, 요거는 앞의 경우하고 다르게 이 연역법에 의해서 요 결론이 추론된 게 아니라 기납법에 의해서 추론이 된 거죠. 이 전제가 이게 우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연소득을 보니까 10억이 넘는, 그러니까 평균이 10억이 되더라. 그런 결론이 도출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학 졸업생들 하나하나를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가지고 그 연봉의 평균을 구했더니 10억이 된 거예요. 기납법이죠. 그럼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논리에서 이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이 뭘까요? 자, 2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들의 연소득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 대학 입장에서 우편으로 뭐 앙케이트 조사 같은 식으로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한 사람들, 그걸 모아가지고 연봉의 평균을 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들을 명단을 찾아가지고 전부 앙케이트 조사 설문을 보냈겠죠. 그 중에서 일부만 응답을 했겠죠. 다시 말하면은 2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렇게 전체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응답을 해서 일부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이 10억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들 전체를 대표하느냐 하는 거지. 대표하느냐. 10%가 응답을 했다 그래봐요. 그럼 이 10%의 응답한 사람들이 100% 전체의 졸업생들을 대표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자, 20년 전에 졸업한 사람들한테 당신 연봉이 지금 얼마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응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응답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이제 죽은 사람은 응답을 못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했겠죠. 랑케이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거라고. 그렇다면은 그 응답한 사람들이 이 전체 졸업생들을 대표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연소득은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이 기납법에서 흔히 저지르는 과도한 일반화, 오버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1학년 100명 있다 그래봐요.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가지고 네가 사는 집이 어디냐 했더니 수원이에요.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집이 어디야? 수원이야.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수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3명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과 학생 1학년 학생들은 전부 수원에 사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면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 오버제너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기납법에 의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했는데 3명을 물어놓고 3명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100명에 대한 팩트로 얘기를 하고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흔히 이제 기납법이 저지르는 오류죠. 이제 기납법을 이용해서 흔히 저지르게 되는 오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르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 고의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결론을 유출을 하는 거예요. 고의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통계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통계.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통계를 배우고 있겠지만은 이 전체에 대한 통계치를 내야 되는데 이 전체가 워낙 크니까 우리 모집단이라 그러죠. 이 전체가 너무 크니까 전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통계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통계치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하죠. 이걸 표본이라고 부르잖아요. 샘플. 그래서 실제로 통계치는 이 표본에 대한 조사값이죠.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조사값을 가지고 이 모집단이 어떻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모집단을 잘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소수의 숫자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지만은 그 모집단의 특성을 거의 잘 나타내고 있어야지만 표본에 대해서 조사한 그 값이 모집단에 적용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아주 특수한 그룹을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한 특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통계가 흔히 이제 악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을 하는데, 이게 기납법에 지금 얘기한 과도한 일반화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데 부분이 그 전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4번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미국 해군에서 해군 장병들을 모집을 할 때 사용했었던 일종의 광고문이죠. 요즘 4% 1%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사실 좀 크죠. 사망률 4%는 너무 크죠. 근데 여기서 요체는 뭐냐면은 그 미국 국민 전체 사망률은 4%인데 근데 해군의 사망률은 1%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군에 들어오면은 죽을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에 들어와라. 해군에 입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군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그 위험도가 클 텐데 오히려 사망률이 훨씬 작다. 일반 국민들보다. 상식에 배치되는데, 근데 이 수치는 정확한 거예요. 수치는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제 4나 1이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치로 보게 되면 해군의 사망률이 일반 국민들 사망률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자, 근데 이 결론은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기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거니까 기납법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요 4%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거죠. 이게 전체 국민. 전체 국민들의 실제 사망률은 조사해가지고 나온 그 통계치가 있죠. 실제 값이 있죠. 그 다음에 1%라고 하는 사망률은 이 전체 국민 중에서 해군
해군 장병들의 사망률이죠. 자, 그럼 보세요. 해군 장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8세부터 한 20세, 22세, 이 정도의 남자들, 또 해군에 들어갈 정도니까 이 남자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이 당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 남자만 입대를 하니까 18세, 22세, 그러니까 가장 쌩쌩한, 가장 건강한 남자들 중에서 건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값이죠. 실제 값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전체 국민의 사망률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이 값이 대상으로 하는 그 집단이 사실상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거 역시 기납법의 과도한 일반화, overgeneralization,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부분을 가지고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3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전체에서 아주 특수한 성격의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납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사실을 조사를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을 할 때 흔히 저지되게 되는 것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죠. 이 5번은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참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전제에서부터 결론을 유출을 했는데 간 이 결론이 참이냐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따져보자는 건데, 우리가 이 명제를 한번 구분해서 써볼까요? P는 너는 내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 다음에 Q는 나는 내 숙제를 끝낸다. 그 다음에 R은 나는 일찍 잔다. 그 다음에 T는 나는 기분 좋게 일어난다. 자, 여기에 4개의 명제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전제로 보게 되면은 네가 이메일을 보내면은 나는 내 숙제를 일찍 끝낸다. 그 다음에 네가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면은 나는 일찍 잔다. 그 다음에 일찍 자면은 나는 상쾌하게 기상한다. 이렇게 되죠. 결론은 내가 일제를 일찍 끝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기분 좋게 일어난다. 상쾌하게 일어난다. 요거 S로 해야 되겠네. RS. S. 그래서 이 전제에서 이 결론이 도출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 전부 true라고 좀 전제를 하면은 이게 true가 되느냐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를 봅시다. 요거를 보면은 이 조건 명제가 true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 대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게 true면은 요 명제 대우, 그러니까 Q이면 P다인데 not Q면은 not P다. 이 대우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강의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강의 안에는 그 이 대우 명제가 있죠. 지금 요 명제가 true면은 요 대우 명제도 true예요. true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게 true니까 요게 true죠. 대우에 의해서. 요게 true면은 요게 true가 되죠. 전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true면은 요게 true가 되죠. 그래서 결국 요게 true면은 S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것은 true가 되는 거죠. 지금 요 결론이 true라는 걸 도출하는데 오류는 없죠? 오류는 없죠. 일단 이게 전제가 다 true라고 했으니까 요게 true면은 대우가 true죠. 그러면은 요게 true고 요게 true니까 전제에서 요거 true고 요거 true고 해서
결국 요 결론이 true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A하고 B하고 논쟁을 하는데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도시를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지역 경제를 10년 안에 회생시킬 수 있다. 회생시킨다 해야 되겠네. B가 근데 반박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이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골프장을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자는 말인가. 이런 식의 논박, 반박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반박인데 이게 이 반박이 지금 올바른 반박이냐 하는 거죠. 뭐 물어보는데 지금 이 반박은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보면은 관광 도시로 만든다.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골프장을 만든다. 그다음에 골프장을 만들면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의 B의 반박의 논리는. 이게 true고 이게 true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과연 true냐 하는 거죠. true냐 하는 거죠. 관광도시를 만든다. 관광도시로 만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골프장을 만든다. 이게 true냐 하는 거죠. 이게 true가 아니면 이 사람의 이 B의 반박은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초점이 어긋난 그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 A가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골프장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관광도시라는 것이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게 false라고요. false. 이 사람의 반박은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논법, 오류죠. 논법의 오류인데 이거를 일명 허수아비 논법이라 그래요. 허수아비. 굉장히 많이 논법의 오류로서 지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일단 우리가 논쟁을 할 때, 그러니까 반박을 할 때 이 허수아비 논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로 허수아비, 스트로맨스, 오류에서 펠러시, 유명한 오류의 예가 되는데 이 허수아비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관광도시라고 하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허수아비가 엉뚱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럴싸하게 비슷한 그런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비슷하니까 마치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 골프장, 그러니까 관광도시를 공격하면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골프장을 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관광도시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true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골프장과 관광도시를 비슷하니까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이 허수아비를 공격하면은 이 관광도시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의 반박이 맞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실제로 논쟁을 할 때 허수아비 논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허수아비 논법의 맹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명제로 만들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게 오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논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제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럴싸한 말에 이제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결론을 도출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논쟁을 할 경우든지 어떤 자기가 리서치를 하고 서베이를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한다 그럴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전제가 무엇이냐 요거를 항상 따져야 돼요. 어떤 전제에서부터 이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항상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그 전제가 과연 참이냐 하는 거죠. 참이냐.
그래서 이 전제가 사실 명제로서 사실로 입증된 명제냐, 참으로 입증된 명제냐, 아니면은 순수한 가정, 가설. 이 가정, 가설은 뭐예요? 이건 일종의 약속이라고요. 약속이. 이렇다고 하자. 그리고 결론이 유출됐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요 가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약속이니까 나는 이 가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참으로써, 그러니까 약속한 거죠. 참으로 약속한 사람들 경우에는 이 결론이 의미가 있는데, 아니, 나는 그런 가정, 나는 뭐 인정할 수 없다. 나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제에서부터 도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물론 이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합당한가? 우리 1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마치 연역법의 논리로 추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엉뚱한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게 정의예요. 정의, 이 definition. 그러니까 용어가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느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그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정의로서 사용되고 있느냐, 요거를 항상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정의는 일종의 요 전제에 해당된다고요. 전제.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전제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추론되는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가 확실하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내가 그 정의를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정의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분명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